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공법,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 중간 부분까지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도시개발법을 나갔었죠? 근데 뒷부분은 아직 못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다시 정비법 앞부분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정비법 뒷부분을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죠. 자, 그럼 오늘 들어가기 전에 강의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강의 브리핑은 여러분들 잘 아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3이라는 시가 있죠. 누가 쓴 거?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요, 옛날에 저 어릴 때 이발소에 가면 웬만한 이발소에는 다 하나씩 붙어있던 그 원래 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시죠. 근데 이걸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번역 문질이 조금씩 달라요. 번역한 것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번역한 문장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걸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뭐라 돼 있죠?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에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현재는 괴로운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슬픈 날이 지나가 버리면 그것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리니. 자, 여기서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요? 항상 뭘 한번 읽을 때는 뭘 찾아야 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보다 이 부분입니다. 슬픈 날이 지나가 버리면 그것은 뭐가 된다? 아름다운 추억이 되리니 이 문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속임수에 또는 수많은 사기에 또는 어떤 어려움에 많이 처하게 됩니다. 그럼 생활이 살다 보면 나를 뭐한다? 속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뭐한다?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거 좀 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당연히 슬퍼하고 당연히 노해야죠. 그죠? 아니, 화가 나죠. 속았는데. 그러면 슬퍼하고 또 노하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슬퍼하거나 노하는 거로 거기서 머물지 말란 얘기입니다. 뭐하라? 슬픈 날에는 어떻게 하라? 그냥 참고 견뎌보라 얘기입니다. 참고 견뎌라. 무슨 날이 온다? 언젠가는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라는 이 희망을 가지고 살자 이 말이죠. 자, 현재는 뭐한 것? 항상 괴로운 것. 참 힘들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재는 항상 뭐다? 괴로운 것입니다. 반면에 미래는 어떤다? 예, 마음은 항상 미래 가지고 사는 거다. 그래서 미래를 가지고 산다는 건, 미래를 바라본다는 건 바로 나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은 항상 미래에 사는 것. 슬픈 날이 그게 뭐였다? 지나가 버리면. 자, 슬픈 날이 아직도 현재 진행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괴롭고 슬프고 노하고 그런 거죠. 그죠? 그러나 그 슬픈 날이 뭐였다? 지나가 버리면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희망으로 머물지 말고 그 희망을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슬픔을 디디고 올라서 가지고 어떤 희망을 이루고 나면 그때 되면 뭐가 된다? 그 지나간 그 슬픈 날들은 뭐가 된다?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 그랬습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으로 그런 슬픈 날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추억이 아닙니다. 괴로운 현실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우리가 올라선다면 그때는 그 지나갔던 과거가 다 뭐가 된다?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옛날에 그 헐벗고 굶주렸던 시절, 그때 내가 참 힘들었었지. 근데 지금은 그때 생각하면 참 그래. 그러면서도 내가 살아오면서 견뎌냈다는 거, 그것이 스스로 대견스럽고 기특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가면은 그 과거가 뭐로 보인다?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푸시킨의 3이라는 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강의 브리핑은 이거로 마치도록 하죠.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어디를 이어진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법 후반부를 살펴봅니다. 그럼 후반부는 뭐에 관한 내용이 나오더냐? 예, 환지 방식에 관한 사업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 도시개발법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전체적인 걸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우리 오늘 수업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쪽 칠판으로 넘어옵니다. 자, 도시개발법. 도시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법이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엇이었죠? 도시를 개발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어디다가 도시를 개발하면 좋을 건지 먼저 도시를 개발할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런 구역을 뭐란다?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하죠. 여기다 우리 도시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다 뭘 지정한다?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지정해야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데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할 일이 있죠. 여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 건지 청사진을 먼저 그려봅니다. 여기다 도시를 개발하는 걸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라는 계획을 먼저 한번 그려보는데 그 청사진을 뭐라 한다? 그걸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줄여서 개발계획이라고 했었죠.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이런 말이고 줄여서 개발계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 봅니다. 봤더니 뭐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개발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딱 그려봤더니 참 마음에 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됩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으면 이 안에서 뭐 해야 되죠?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걸 시행해야 되겠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살펴봅니까? 누가 사업을 시행할 거냐? 사업을 시행하는 누가 있어야 된다? 사업 시행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걸 사업 시행자 줄여서 여기서는 뭐라 부른다? 여기 하나 여기죠. 줄여서 그냥 시행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 시행자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되는 자들 무려 12명이나 있었고 그중에 공공시행자들 5명 있었죠. 국지공, 정지 이런 공공시행자도 있고 또 민간시행자도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사업시행자들이 있었고 사업시행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가 누구였었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때 바로 도시개발조합, 조합에 관한 게 시행자 중에서 제일 중요했었습니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할 일이 뭐였었습니까? 자기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건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실시계획이라고 했었죠. 바로 여기서도 실시계획을 작성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으러 갑니다. 인가받고 지정권자가 그 사실을 고시하였다. 예,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이제 실시계획대로 뭐자? 사업에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잠깐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 방식이 몇 가지가 있었다?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토지에 보상비를 주고 전부 다 강제로 사들여가지고 새로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분양하는 방법. 이걸 무슨 방식으로 한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있었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무슨 방식이 있었죠? 보상비를 주는 게 아니고 종전했던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 땅을 새로 개발한 새로운 땅으로 그걸 무슨 땅이라 한다? 환지, 바꿔주는 땅, 환지로 공급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땅을 조성해가지고 그 땅으로 바꿔주는 방식, 무슨 방식을 한다? 환지 방식이라는 두 번째가 환지 방식이 있었죠. 자, 세 번째는 이 전체를 한꺼번에 수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수용 방식, 일부는 환지 방식 이렇게 짬뽕을 하는 방식을 무슨 방식을 한다? 그걸 혼용 방식.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사업 시행 방식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 중에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었고 두 번째 환지 방식으로 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지금부터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 크게 보면 환지계획이라는 걸 먼저 수립합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수립한다? 환지계획. 그리고 이 환지계획이라는 게 무엇일까? 종전의 토지들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 큰 밑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일로 와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 환지 방식이 수용 방식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용 방식은 어차피 보상비 주는 것이고 그걸 강제로 사가지고 그걸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분양하는 거니까 방식은 간단합니다. 근데 환지 방식은 종전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 새로운 땅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분에게 너한테는 1번 토지 가지고 있던 사람은 1번 필지를 갖고 있던 사람한테는 너한테는 이 땅을 줄게. 2번 필지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는 너한테는 이거 줄게. 3번 필지 가진 사람한테는 너한테는 이거 3번으로 줄게. 4번 필지 가진 사람한테는 이거 줄게. 5번 필지 가진 사람은 너한테는 이거 줄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새로 개발된 새로운 땅으로 이런 식으로 쭉 바꿔주겠다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종전의 토지와 새로 주는 환지를 맞춰준다는 게 하나하나 일일이 이 조건에 맞도록 맞춰준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환지 방식이 훨씬 더 사업 시행 방식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그림을 모르면 그러면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는 게 환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은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다? 종전의 토지가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런 논밭이 있고 여기 일부 주택들이 있고 여기 시골에 있는 그 달구지 소달구지 지나가는 이런 시골길이 있었는데 이런 지역을 새로 싹 까뭉개고 이렇게 도로 넓은 도로 쭉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바둑판명으로 땅들을 만들어서 종전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땅을 이렇게 주겠다는 이 청사지를 그려내는데 이 청사지를 무슨 계획을 한다? 환지 계획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게 이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거 이것이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환지 계획을 작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환지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첫 번째 환지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가 기본적이고 그 밖에 국토교통부를 영어로 정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심화 과정에서 보도록 하고 지금은 5가지만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다? 환지 설계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럼 환지 설계가 뭐죠? 바로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겠다. 종전했던 땅들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겠다. 바로 이게 환지 설계죠. 두 번째,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여기 필지별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요거 1번 필지, 2번 필지, 3번 필지, 4번 필지 이게 각 필지별이죠. 그런데 환지 명세라고 했습니다.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니까 종전의 토지 명세가 아니고 환지 명세니까 밑에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종전의 토지 명세들, 밑에 건 환지 명세들이죠. 따라서 종전의 토지가 이런 식으로 있던 걸 어떤 식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요건 1번 필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요 1번 필지를 이렇게 만들고 요거는 여기다 주겠다. 2번 필지는 여기다 설정한다. 3번 필지는 여기다 설정한다. 4번 필지는 여기다 한다. 등등 이런 식으로 각 필지별로 요거는 학교 용지를 쓰겠다. 이건 1번 필지, 2번 필지, 이건 8번 필지, 이건 9번 필지 용지로 쓰겠다. 요거는 공원부지로 쓰겠다. 여기는 보리주로 남겨둔다. 이거는 채비주로 지정한다. 여기는 시청 건물이 들어올 장소다. 등등 각 필지별로 된 하나하나의 환지 명세들 그것이 환지계획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 자, 청산대상이란 말이 나오죠. 이 청산대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그러잖아. 적폐를 뭐죠?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청산이라는 건 우리 마무리해서 없애버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는 여기 몇 가지가 있다냐? 청산이라는 건 바로 종전의 토지 가격과 새로 받는 환지 가격과의 차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전의 땅값이 있겠죠? 이걸 평가한 금액과 새로 환지로 받는 가격의 금액과에 뭐가 있을까? 차액들이 있습니다. 그 차액을 뭐라 부른다? 청산금이라고 부르고 그 청산하는 그 대상되는 토지들이 무엇이냐? 그게 청산대상 토지명세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여기 100제곱미터 토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토지의 실질적 값어치는 뭐다? 똑같다고 봅니다. 여기 논밭들이 쭉 있으니까 그냥 이 논밭은 가격이 1번 필지나 2번 필지나 그 제곱미터당 가격은 동일하다고 전제를 해놓고 그러면 이때 100제곱미터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새로운 환지를 주는데 이걸 주는데 이거 1번 필지 가진 사람한테 요 1번 땅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이건 100제곱미터였는데 이거는 60제곱미터로 됐습니다. 자, 종전의 땅보다는 면적이 뭐였죠? 줄어듭니다. 왜 줄어들까라는 이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종전의 땅보다 새로운 땅을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는 여기에 종전에 없던 공공시설들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종전에는 뭐만 있었죠? 공공시설이 없자 이런 도로라든지 이런 공원 같은 거 일부만 조금 있을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진 도로 좀 보십시오. 이 도로는 종전에 있던 도로가 차지하는 전체 면적보다도 이게 여기는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합니다. 도로가 더 많이 넓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넓어진 것만큼 전체 면적 중에서 도로가 넓어진 것만큼 이분들이 자기들이 가져갈 땅의 면적은 뭔다? 각각 그 비율만큼 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땅보다는 면적이 첫 번째 줄어드는 건 공공시설이 많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공간만큼 사실 여러분들이 돌려받을 환지 면적은 줄어든다. 첫째 점.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종전의 땅을 이렇게 개발하려면 뭐가 들어가죠? 개발비가 들어가겠죠. 그럼 그 개발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얘기입니다. 환지 방식에서는 누가 부담한다?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즉 자기들의 땅을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니까 그때 개발하는 비용은 토지 소유자 너희들이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들이 그런 생돈으로 내놓을까? 아니 농사 짓던 분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따라서 돈으로 다 각출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 중에 일부를 뺏어버립니다. 뺏어서 여기다가 뭐라 주셨다? 채비지라고 요만큼의 면적을 채비지 면적으로 지정합니다. 그래놓고 요 채비지 땅은 뭐 하는 것이다?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사업에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 땅을 뭐 한다? 처분해버립니다. 보통은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다 자 아파트 용지로 만들어 놓고 아파트 용지를 만들어 놓고 이건 뭐죠? 처분합니다. 또는 주차장 용지 같은 거로 만들어 놓고 그걸 팔아버립니다. 그럼 그걸 매입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분이 돈을 내놓겠죠.
그 돈이 이게 1억짜리가 아닙니다. 보통 채비지 면적은 수백억에서 또 수천억 정도 가는 그런 금액의 채비들을 지정합니다. 한 군데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여러 군데도 채비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해 놓고 이 땅을 뭐 한다? 팔아버리면 아까 수백억 또는 수천억 돈이 들어오죠? 그 돈 가지고 이렇게 개발하는, 이걸 싹 까먹이고 이렇게 새로 개발하는 그 사업비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비지가 지정되는 것만큼 이분들이 찾아갈 땅의 면적도 새로 만든 환지 면적도 뭐 한다? 줄어들 수밖에 없더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땅보다는 새로 받는 면적은 줄어든다. 그럼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줄어들까? 그 줄어드는 게 통상 반 정도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최대 85%까지도 줄어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너무 심했던 건데 초기에 방식에서 85%까지 줄었습니다. 100평 가진 사람에게 새로운 환지를 줬더니 몇 평 준다? 85평이 날아가고 15평만 주더라 이 얘기입니다. 너무 심한 거죠.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주면요. 환지 방식으로 했다더라도 그건 수익성이 없게 됩니다. 오히려 손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워낙 줄어들어가지고 새로 조성된 땅값은 올랐다 하더라도 실제로 줄어드는 면적이 너무 많이 줄어서 그건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이쪽으로 와서 종전에 갖고 있던 토지가 우리 100제곱미터라고 한번 가정하자. 이게 총전에 100제곱미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환지 방식을 했는데 몇 제곱미터 주더냐? 사업이 진행되면서 워낙 저런 공공설이나 사업비로 다 많이 충당되다 보니까 면적이 팍 줄어들어가지고 20제곱미터만 주겠답니다. 몇 제곱미터? 20제곱미터만 주겠답니다. 근데 종전 땅값은 얼마 되냐? 1제곱미터당 종전에는 1만 원이었었습니다. 자, 종전에는 1제곱미터당 얼마? 1만 원 땅값이었었습니다. 새로 개발된 환지, 이거는 지금 종전의 토지에 관한 얘기고, 새로 받는 환지, 새로 받는 땅은 어떤 땅을 주더냐? 이렇게 작게 줄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렇게 작게 줬는데, 요거는 1제곱미터당 얼마가 되더냐? 4만 원이 됐다. 당연히 새로 개발했으니까 땅값은 올랐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땅값을 한번 보자. 1제곱미터당 만원짜리였는데 100제곱미터 썼으니까 이 땅값은 얼마죠? 100만원짜리 땅값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제곱미터당 3원으로 값은 올랐지만 면적이 5분의 1로 탁 줄어들어가지고 20제곱미터밖에 안 돼가지고 4만원 곱하기 20제곱미터 하면 얼마죠? 428. 이거 80만원밖에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결국 이 토지 소유자는 새로운 환지를 받음으로써 이익이 난 게 아니라 얼마? 20만원 손해보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한다 해서 반드시 이익이 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면적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 버리면 그때는 뭐가 난다? 값은 올랐지만 실질적으로는 손해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환지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다 할 때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할 사항은 뭐더냐? 제일 먼저 보는 게 뭘 먼저 보더냐? 여기 공공설이 얼마나 많이 설치되는지, 종전했던 공공설들이 얼마나 있었고 새로 만들어진 공공설은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래서 전체 면적 중에서 공공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 비율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환지로 받는 땅의 면적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자칫하면 이익 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이 손해나는 사업도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종전의 땅을 가진 사람에게 새로운 땅으로 주겠다 할 때 1번 필지를 가진 사람에게 이걸 주면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한 필지 면적이 얼마 되냐? 60제곱미터로 두겠답니다. 그럼 현재 요 필지는 지금 동일하게 60, 60, 60, 60으로 이렇게 잘랐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구획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때는 100제곱미터 가진 사람에게 원래 반으로 줄어들어서 준다는 걸 전제로 하면 50% 줄어든다고 전제하면 그때는 얼마 주는 게 정확한 겁니까? 100제곱미터 가진 사람은 원래는 50제곱미터를 주는 게 정확한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전제가 뭐다?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면적이 50%씩 줄어든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제곱미터 가진 사람은 50제곱미터 준다. 200제곱미터 가진 사람은 원래 100제곱미터 준다. 500제곱미터 가진 사람은 250제곱미터 준다. 이렇게 반으로 줄여주는 게 맞는다고 전제를 했을 때 그때 100제곱미터 가진 사람은 원래는 50제곱미터 주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한 필지가 50제곱미터로 구성되지 않고 한 필지마다 60제곱미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분한테는 원래는 50만 줘야 되는데
60짜리로 만들어진 거에 대한 50만 주면 나머지 10점부터는 어디다 씁니까? 그렇게 자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적법에서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시면 이 한 필지라는 개념은 꼭 하나의 그 단위가 되는 거지 한 필지의 일부만 소유권을 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필지는 그 한 필지 전체를 소유권을 형성해야지 한 필지의 일부 즉 50점부터는 A라는 사람이 갖고 나머지 10점부터는 B라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한테는 원래 1번 필지 소유자한테는 100점부터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다 보니까 60점부터로 만들어졌고 그럼 법적으로는 실제는 50%로 줄여줘야 되니까 50점부터를 줘야 되는데 60을 줬습니다. 10점부터를 늘려서 줬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50만 줘야 될 사람에게 10을 늘려줬다. 늘려준 걸 뭐라고 한다? 증환지. 증환지. 환지로 주는데 증가시켜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려서 줬다. 증환지로 줘서 60으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2번 필지 가진 사람 한번 볼까요? 2번 필지는 원래는 몇 점부터 됩니까? 2배나 되는 200점부터 되는 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0점부터도 원래 50%로 줄여주면 그때는 얼마 주는 게 맞죠? 100점부터. 원래는 100점부터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100점부터를 주려고 봤더니 이 한 필지가 얼마가 됐죠? 60점부터 밖에 안 됩니다. 그럼 밑에 것도 얼마죠? 60점부터. 그러면 합치면 120이 되네. 그러면 이것만 주자니 60밖에 안 되고 합치자니 오히려 120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때는 100점부터 줘야 될 사람에게 어떻게 줍니까? 미안하지만 너는 60점부터만 받아라. 나머지 40점부터는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40점부터를 못 받는 것만큼은 뭐로 주겠다? 돈으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청산금 표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원래는 100점부터 가진 사람에게 50만 줘야 되는데 10을 늘려서 줬으니까 이걸 증환지라고 하고 늘려서 준 것만큼 그 10점부터 해당하는 건 돈으로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청산금 징수라고 표현하고 반면에 2번 필지 가진 사람은 원래는 200점부터를 갖고 있던 사람에겐 50%를 줄여준다면 원래는 100점부터만 줘야 되는데 현재 한 필지가 60점부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60으로 주면서 나머지 못 주는 40점부터 해당하는 그 토지값은 현금으로다. 그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청산금 표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면적을 늘려주고 줄여주면서 증환지, 감환지도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도 있다냐? 여기 보시니까 토지 소유자가 6번 필지 소유자는 환지를 받겠답니까? 싫답니까? 싫답니다. 자기는 환지를 원하지 않는답니다. 누굴까요? 예, 60평생 여기서 농사만 짓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분한테 개발되는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줄게 그랬더니 그분이 뭐랍니까? 내가 60평생 배운 기술이라고는 농사 짓는 기술밖에 없는데 나보고 도시로 나가서 어떻게 사업 같은 걸 해보라고?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뭡니까? 괜히 잘못됐다가 다 사기꾼다 해서 다 날려버리고 끝날 수 있죠. 차라리 나는 환지를 받기 싫으니까 새로운 땅을 받기 싫으니까 나한테는 뭐 해서 돈으로 주시면 그 돈 갖고 다시 떠나가지고 다른 지역 가서 농지 사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고 살려고 합니다. 라고 토지 소유자가 자기는 환지를 받고 싶지 않다고 신청을 하면 그때는 그분한테는 뭔다?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걸 환지 부지정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사람은 무슨 대상이 되는가? 바로 청산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당신은 환지를 받기 싫단다? 그럼 청산금 드릴 테니까 그 돈 갖고 떠나세요. 이것이 바로 청산대상 토지명세죠. 이게 필지별 6번 필지죠. 그때 권리별 청산대상 토지명세 6번 필지 토지는 이건 떠날 사람이란다. 그건 청산대상 토지가 되는 거죠. 또 여기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의한 환지부지정이란 말이 있죠. 이 동의는 뭘까? 토지 소유자가요. 원래는 환지를 받기는 원해요. 그런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봤더니 6번 필지 가진 사람에게는 어디 줄만한 땅이 없습니다. 왜요?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6번 필지가 있던 그 장소에 학교가 조성됩니다. 학교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 6번 필지 소유자에는 환지를 줄 수가 없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6번 필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미안하지만 당신한테는 환지를 주고 싶은데 마땅히 줄 만한 땅이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들어찰 공간이 되기 때문에 당신 땅은 환지를 줄 땅이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돈 받고 떠나려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한다. 그러죠. 라고 동의를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지 부지정이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받기 싫다고 떠나겠다고 신청을 하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 또는 양해를 구해가지고 환지를 정하지 않는단다. 그럼 이건 무슨 대상이 된다? 청산 대상 토지가 되더라 이 말이죠.
또 있습니다. 어떤 것도 있죠? 요거 과수토지. 요거 14번 필지 보십시오. 14번 필지는요. 다른 땅들에 비해서 유난히 뭐하다? 작은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15번, 16번, 17번, 17번 이것도 작은 토지들이지만 여기는 뭐였다? 건축물, 주택 같은 건축물들이 있는 땅이고 요거는 그냥 땅인데 너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짜리 되냐? 예를 들어서 30제곱미터라고 한번 가정하자. 이 땅의 토지가 30제곱미터래. 그럼 이걸 여기다 주려고 했더니 줄만한 땅이 있습니까? 사이즈가 맞는 게 없습니다. 30제곱미터짜리는 반으로 줄여주면 또 얼마나 줘야 돼? 15제곱미터로 줘야 되는데 여기 15제곱미터짜리 땅들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이 사람한테는 환지를 주고 싶어도 줄만한 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나치게 작은 땅, 과소토지, 과자가 지나칠 겁니다. 지나치게 작은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정한다,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 정해줄 수가 없어요. 줄 수 없다. 그럼 이 사람도 뭐죠? 미안하지만 너는 너무 작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지를 줄 수 없으니까 돈 받고 떠나세요. 이 사람도 뭐가 된다? 환지 부지정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죠. 또 여기는 뭐가 있었죠? 공공시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토위 계획 융에 관한 분들 용어정에 가보시면 공공시설에 관한 게 나와요. 그래서 공공시설은 네 가지만 그때 한번 정리했었는데 뭐 있었죠? 도공철수,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도공철수라고 있었어. 바로 그런 도로나 공원이나 철도나 수도 같은 건 공공시설에 속합니다. 물론 그것만 공공시설이 아니야. 거기 밑에 들으면 화장시설 같은 것들, 주차장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행정청이 설치할 때는 공공시설에 속한다라는 게 기본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원을 예를 들었는데 여기는 또 밑에도 공원이 있다 보니까 이게 환지를 이렇게 정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건 공원 부지로 하지 않고 이걸 지우고 여기다 화장시설이라고 하죠. 우리 화장시설이 뭐죠? 화장장. 옛날에는 화장장이라고 불렀었어. 그래서는 화장시설.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화장하는 곳. 그래서 그 뼈를 이제 다 이렇게 소각하면 뼈가 나오죠? 곱게 빠가지고 그 이렇게 함에다 넣어가지고 드리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는 데를 말한다? 화장시설을 합니다. 이것도 행정청이 설치했을 때는 그것도 공공시설에 속한다라는 게 우리 국토위계 및 여러분들 용어정의에 공공시설에 가보시면 맨 앞부분에 가보시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화장시설이라는 게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화장시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죠.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한다?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다가 도시 한가운데다 무슨 화장시설을 만든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화장시설이 없어집니다. 이게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이라고 하고 이거는 환지를 정한다, 정하지 아니한다, 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청산 대상이 되는 토지들이 무엇이더냐라는 명세도 어디에 들어간다? 환지계획에다 명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채비지, 보리지 명세라는 게 있죠. 그때 채비지라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죠. 뭘 채비지라고 합니까? 바로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 자기가 가지는 땅입니다. 즉 이렇게 도시를 새로 개발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원래는 토지 수요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게 원칙이지만 토지 수요자한테 돈으로 달라가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런 돈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땅을 뺏는 거죠. 각각의 필지의 일부분을 땅을 뺏어가지고 이만큼 조성해가지고 이 땅을 팔아가지고 보통은 처분해요. 처분해가지고 들어오는 수입 갖고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가지는 땅, 요거를 채비지라고 한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채비지 명세, 즉 어디다 채비지를 칭하고 그 면적이 얼마나 되냐, 또 이건 무슨 용도로 쓸 채비지냐, 용도도 원래 정해져요. 주차장 용지냐, 아파트 용지냐, 이런 식으로 또 상가 용지냐, 이런 식으로 이 채비지 용도가 지정됩니다. 자, 또 하나 있죠? 뭐가 있답니까? 보리지. 그럼 보리지가 무엇일까? 자, 보리지라는 개념은 이따 여기서 나와요. 보리지는 원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두 가지야. 첫째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남겨둔 땅. 보류라는 게 무슨 말이죠? 남겨뒀다는 뜻입니까?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해서 남겨둔 땅. 이게 보류지입니다. 또 하나 있죠. 규약이나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정에서 그런 데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또 남겨둔 땅. 아까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또는 규약 등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목적에서 아직은 이건 환지를 정하지 말고 여기는 무슨 추모공원으로 만들자. 그럼 추모공원 만들 장소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남겨두자라는 이렇게 둔 것을 뭐라 부른다? 보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류지는 두 가지를 보류지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가 보류지랍니까? 첫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또는 두 번째, 규약이나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남겨둔 땅을 뭐란다?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런데 그 다음 거 그 중에 있으니까 보류지 중 일부를 뭐로 정한다? 채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자, 저렇게 써놨습니다. 그럼 저걸 여기다 대입해 보면 보류지와 채비지는 어떤 관계되냐? 보류지가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중에 1번, 요 첫 번째 했던 1번 있죠? 요거를 채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이 법적 해석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류지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남겨둔 땅. 두 번째, 규약당에서 정한 목적으로 해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땅. 두 가지를 다 남겨둔 땅이니까 보류지라고 하는데 그중 보류지 중 일부를 뭐로 정한다? 채비지로 정하여. 요 채비지는 뭔다?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 땅이다. 바로 1번.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 땅. 요것만 특별히 채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보류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만 다른 말로 뭐란다? 그거를 채비지라고 부르겠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보류지도 지정하고 여기다 채비지도 지정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한 채비지는 어디다 지정하고 보류지는 어디다 지정해. 그 명세들 채비지, 보류지 명세 이것도 환지객에 들어갈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뭐도 들어간다? 입체환지. 여기서 입체환지라는 게 뭘까요? 원래 환지는요. 평면 환지가 있고 입체 환지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면 환지는 뭐죠? 종전의 토지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 뭘 준다? 그냥 토지를 주는 거. 종전의 토지나 가지나 또는 건축물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분들에게 뭘 주겠다? 그냥 땅으로만 주겠다. 땅만 준다. 그걸 평면 환지라고 하죠. 반면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부분 소유권으로 주는 거. 즉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걸 쳐가지고 아파트 101동 뭐 801호를 주면서 그 사람 땅에 대한 토지 공유 지분 있죠? 토지 지분도 주는 거. 이와 같이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를 공유 지분으로 주는 걸 뭐란다? 구분 소유권으로 주는 것. 이것을 뭐라 부른다? 입체환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입체환지라고 하는 건 맨 땅, 땅과 땅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고 땅과 땅은 평탄하죠? 평면 환지가 아니고 거기다 건물을 졌으니까 건물은 이렇게 입체적인 모습을 띈다.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는 공유 지분으로 지급하는 이 구분 소유권으로 주는 걸 뭐라 부른다? 입체환지라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시험 문제 났던 내용이죠. 어쨌든 이런 평면환지와 입체환지 중에서 어떤 거? 입체환지의 건축물의 명세들. 즉 종전했던 이런 땅을 가진 이런 주택을 가진 사람 있죠? 이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아파트를 져가지고 여기 있던 사람한테는 801호, 이분한테는 703호, 이분한테는 11층, 뭐 14호, 뭐 이런 식으로 주겠다. 라는 식으로 입체환지를 주겠다는 그 명세서도 환지객에 들어갈 내용이더라. 그래서 환지객에는 몇 가지가 들어간다? 최소한 5가지가 들어가는 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 봤더니 자 여기 설계, 명세, 청산, 채비, 입체. 자 요걸 여기다가 말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쓰죠? 청산의 살얼이 났다. 제가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요새 자연인이라는 프로 참 많이 나오죠? 텔레비전에 보면 그 자연인들이 보통 누굽니까? 통상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건강상 치명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던 분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뭐죠? 그럼 자연 속에 들어가서 한번 자연의 힘을 빌어서 치유 좀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 산 속에 들어가서 약초 같은 걸 캐면서 거기서 사시는 분들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요새 저도 그 프로를 참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청사를 찾는 걸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지금 사업 벌리고 있는 거 그거 일단 1단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강원도 땅 쪽을 헤매러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자연인들이 살 수 있는 마땅한 땅을 찾고 싶습니다. 나중에 저도 들어가서 살고 싶은 생각도 있어. 근데 맨날 들어가 있으면 너무 답답할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힐링하고 올 수 있는 그런 별장식 비슷한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거기에 도로가 꼭 있어야 될까? 도로 없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도로가 있으면 좋죠. 근데 도로가 없어도 어느 정도만 차 세워놓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면 괜찮은데 가급적이면 차도 같이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그 안에 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농막을 짓면 됩니다. 농막은 도로랑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농지기 위에다가 농막을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야 같은 것 중에서 일부를 농지 전용해가지고 농지를 하는 거기다 산지 전용해가지고 농지를 조성해가지고 거기다가 일부 터밭도 가꾸면서 거기서 일단 그런 농막을 져가지고 거기서 기거할 수 있는 거 그거는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저도 청산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청산에 살기 위해서 제가 뭡니까? 주택을 지을 설계 명세서를 들고 설계 명세서 거기다 아까 말한 농막 있죠. 농막 같은 주택을 지으려고 그 산속으로 설계 명세서를 들고 청산으로 떠날 채비를 하다가 떠나려고 내가 채비를 하다가 뭐가 됐습니까? 안 되겠답니다. 아직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대. 그런데 내가 못 들어간다고 해서 보류시켰더니 이런 들어가서 산다고 사람들한테 실컷 자랑해놓고 이건 못 들어가게 될까? 내 체면이 말이 아니죠. 이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체. 이건 이체인데 사실 입체야. 입체를 여기선 이 체면이 말이 아니다. 입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청산에 살기 위해서 주택을 지을 설계 명세서를 들고 청산으로 떠날 채비하다가 그걸 보류하니까 보류라는 건 지금 안 하겠다. 그래서 채비하다가 보류하니까 뭐 한단다? 입체면이 말이 아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외워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시험 문제 가끔 출제되는 내용들이죠. 자, 두 번째. 그럼 환지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일까?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은 무슨 말입니까? 환지계획을 작성하려면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사업시행자 지 멋대로 작성해도 될까요? 만약에 사업시행자 멋대로 환지계획을 작성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사업시행자하고 친한 사람, 만약에 조합이 한다면 조합장하고 친한 사람은 뭐하죠? 예, 좋은 땅 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조합장하고 사이가 나쁜 사람은 그 토지 수지한테는 뭐 준다? 쓰레기 매립장 옆에 있는 땅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홀대하겠죠. 이런 식으로 사업시행자 만대로 환지계획을 작성하라 그래버리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좋은 땅,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나쁜 땅, 또 돈 들고 싸들고 와가지고 야 나한테는 좋은 땅 주면 안 될까? 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친한 사람보다도 더 좋은 땅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싸가지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함부로 작성 말고 다음 같은 기준에 맞춰서 작성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그 기준은 원칙적으로 뭘 고려한답니까? 원칙은 이겁니다. 종전의 토지와 이 환지의 말을 잘 보세요. 종전의 토지들과 이 새로운 환지에 뭘 고려합니까? 종전의 토지와 이 환지의 위치. 종전에 있던 땅, 지금 있는 땅 줄 때 위치를 고려합니다. 그럼 위치는 원래는 무엇이더냐? 제자리 환지가 원칙입니다. 제자리가 뭐죠? 제자리. 우리 앞으로 갓 제자리 섰 그래서 제자리가 뭐죠? 그 자리에 서 이게 제자리 서잖아요. 제자리니까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있던 위치에다가 원래는 환지를 정해주란 얘기입니다. 1번 필지에 있던 위치가 여기 있으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자리쯤에다 환지를 주라 됩니다. 2번 필지가 여기죠? 그러니까 2번 거기다 주란 얘기입니다. 7번 필지가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7번 필지에 있던 그 자리를 주는 거. 이걸 무슨 환지를 한다? 원칙적으로 그걸 원칙으로 하고 그걸 제자리 환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항상 제자리 환지를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이쪽 보시죠. 8번 필지 소유자하고 9번 필지 소유자를 한번 봅니다. 그럼 8번 필지는 여기 우측 상단 모퉁이 있는 이쪽이죠. 8번이 여기죠. 그럼 여기 갇혔던 8번은 원래 어디 줘야 돼? 여기 줘야 됩니다. 8번의 위치가 여기니까 여기를 줘야 되죠. 근데 보세요. 여기는 무슨 땅입니까? 보리지라요. 보리지로 쓰게 됐잖아요. 따라서 보리지로다 남겨둘 땅이니까 이 8번 소유자한테는 이 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주랍니까? 할 수 없이 길 건너편. 지금 이 그림 전체를 보면 이렇게 전체를 4분의 1로 이렇게 나누자. 전체를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러면 전체 중에 길 건너편 2번 필지가 원래 컸었잖아. 그래서 2번 필지는 이렇게 이거 200점부터 되는 거에서 60점부터만 주고 나머지 밑에 부분 남는 거 있죠? 이 부분 남는 거, 이 부분에 몇 번을 준다? 8번 필지를 거기다 주겠답니다. 이와 같이 원래 자기가 있던 자리를 주는 걸 7번 필지가 있던 자리에다 7번을 줬죠? 이걸 뭐란다? 그걸 제자리 환지라고 표현하고 반면에 8번 필지가 된 사람은 보리지로 다 지정되므로 여기는 이제 보리지가 될 땅이니까 8번 필지 가진 사람은 길 건너편에 다른 자리를 원래 2번 필지가 있던 자리의 일부를 다른 자리를 환지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걸 뭐란다? 다른 자리 환지라고 표현하죠. 모두 마찬가지고 9번 필지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번은 길 건너편하고 9번도 원래 9번 있던 자리는 뭐가 들어갑니까? 이거 공원부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공원이 조성되니까 9번한테는 미안하지만 너는 이 땅 9번을 줄 수 없다. 왜? 공원부지가 만들어질까? 그러니까 너도 길 건너편 저쪽에 있는 이 땅을 가져라. 다른 자리를 환지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원칙은 제자리에다가 자기 있던 자리에다 환지를 주는 게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다른 일정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자리를 주지 못하고 다른 자리를 환지로 이렇게 정해주는 거. 이걸 뭐라 부른다? 다른 자리 환지를 한다. 이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해두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제자리 환지지만 그게 안 될 때는 불가피하게 다른 자리를 환지로 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그 위치가 어떻게 되려도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 지목이 무엇이냐? 지목. 지목이 뭐죠? 28개 지목이 있다고 배우시죠? 그 28개 지목 중에서 이것이 전답 과수원인지 이게 배인지 이런 것들을 잡종지인지 목장용지인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그에 따라서 환지를 정해주라는 얘기죠. 면적이 큰 땅이냐 작은 땅이냐 따라서도 이 환지를 달라집니다. 면적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원래 큰 땅인 사람은 큰 땅 주는 게 맞고 작은 땅에 있으면 작은 땅 주는 게 맞겠죠. 근데 그 조정이 안 되면 증환지 감환지에서 그걸 조정하는 것도 증환지 감환지에서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면적도 고려해야 되고 토질이 어떻다냐, 그게 돌덩어리 산이냐 그냥 양질의 토지냐 이런 토질도 따져야 되고, 수리라는 건 물줄기를 말합니다. 수리라는 건 물이 흘러가는, 즉 냇가나 또랑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고려해야 되고, 이용 상황, 현재 그 토지를 무엇으로 쓰고 있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이용 상황, 마지막 그 주변 환경은 어떻다냐,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다 고려해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려. 그게 플러스 알파야. 요 7가지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7가지는 반드시 고려하라.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머리자만 따서 위지면, 토수, 이환 이렇게 해보세요. 위지면, 토수, 이환. 그것만 또 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이럴 때 토질을 토양 이렇게 낼 수도 있죠. 그럼 틀린 말이 돼. 어쨌든 위지면, 토수, 이환이라는 7가지는 반드시 고려하고 그 밖의 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1번 필지 가졌던 이분한테는 요 땅 주는 게 딱 맞겠다. 2번 필지 가졌던 사람은 이거 주는 게 맞겠다. 3번 필지 가진 사람은 이거 주는 게 맞겠다. 7번 필지는 여기 주는 게 맞다. 8번 필지는 이거 주는 게 맞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원칙이더라. 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죠? 첫째는 환지 부지정. 아까 말씀드렸죠.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또는 토지사의 동의를 받아서 환지를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시험 문제 자주 난 것 중에 한 가지, 이때 토지 소유자 있는 이 땅에 누가 있었다? 임차권자가 있었습니다. 새 들어서서 이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본인이 나는 환지받기 싫어요, 떠날래요 라는 본인의 신청만 또는 본인의 동의만 갖고는 환지를 정하지 않는 게 가능할까? 안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그 임차권자의 동의도 받아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만 가지고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다? 불가능하고, 거기에 누가 있을 때는 임차권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받아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 왜? 임차권자는요, 임대차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임차인은 자기는 임대차 기간 있잖아. 그 기간 동안은 자기가 임차 기간 동안은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소유자만 환지를 받기 싫다고 떠나버리면 임차권자는 그 권리가 소멸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차권자의 동의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로서는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 화장시설을 화장장이 여기 있었는데 그 화장시설이 없어져 버리죠. 용도가 폐지됩니다.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다. 그것도 환지부지정. 세 번째는 지나치게 작은 땅, 3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땅, 여기 15제곱미터로 줄여줘야 되는데 15제곱미터짜리 땅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미안하지만 너는 너무 작다. 환지를 정하지 않고 이 사람은 청산금 주고 떠나보냅니다. 이런 것들을 작은 도시도 그렇게 용도 폐지가 내가 떠날 수 있다. 그런 식이죠. 자, 또 증환지, 감환지. 아까 다 말씀드렸죠. 면적이 약간 작은 토지는 늘려주고 면적이 너무 큰 토지는 줄여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원래 100제부터 가진 사람은 50제부터 주는 게 맞는데 50이 맞다 그랬죠? 근데 한 필지가 50짜리가 아니야. 60제부터 이렇게 더 크게 잘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에 맞춰서 주려다 보니까 50제부터에다 10을 늘려준다. 그래서 작은 토지는 늘려주기 때문에 증환지. 작은 토지는 늘려주기 때문에 증환지. 증환지 된 것만큼 청산금 징수. 여기서 조심할 건, 자, 증환지라고 했으니까 지읒이잖아. 증환지, 그때는 뭐 한다? 징수입니다. 반면에 200제부터 가진 사람은 원래 100으로 줘야 되는데 이게 60밖에 안 되니까 60으로 줄여졌죠? 그건 감환지 기억이죠? 감환지 한 거는 청산금 교부. 그건 기억입니다. 그래서 증환지는 징수하고 청산금을 징수하고 감환지는 청산금을 교부한다. 기억.
지긋지긋. 아셨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환지는 청산금을 징수하고 감환지는 청산금을 교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들이 증환지, 감환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때 작은 토지가 너무 작으면 아까 뭐 한댔죠? 그건 둘로 갈라지는 거야. 과수토지, 작은 토지는 지나치게 작으면 환지부지정을 하고 약간 작으면 증환지 대상이 된다. 그렇게 보셔요. 작은 토지는 두 가지가 있다. 너무 작다. 그거는 과수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다. 청산금 주고 떠나버립니다. 약간 작다. 좀 늘려주자. 조금만 늘려주자. 그때는 증환지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보류지, 채비지. 아까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류지라는 건 첫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두 번째, 규약등에서 정한 목적으로 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둔 땅을 보류지라고 부르고 그 중에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땅을 채비지로 지정한다라는 거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둡니다. 이걸 환지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이에요. 이 말귀들을 알아들어야 그 다음 환지 방식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지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쓰는 거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자, 환지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 자, 이건 수용 방식이 아니고 환지 방식에서는 어떻게 하죠? 수용 방식은 원래 어떻게 가격을 평가하죠?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학폐공사 등 있었죠. 학폐공사나 이주단지 주성 이런 것들은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평가를 먼저 거칩니다. 감정평가업자 먼저 평가해 그 다음에 토지평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환지 방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토지평가 협의회의 심의입니다. 그래서 토지평가 협의회라는 걸 있는데 거기서 이 하나하나 종전의 토지 가격은 얼마다, 새로 환지 가격이 얼마다, 거기서 평가라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게 심의죠. 근데 우리 법조문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환지 방식에서의 가격 평가는 우리 책에 보면 그래 돼서 먼저 토지평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표현을 그렇게 써서 환지 방식에서의 가격 평가는 토지평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의 평가를 먼저 거쳐야 된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뭘 거친다고?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바로 어디더냐? 감정평가업자거든요. 바로 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먼저 거쳐라 라고 됐습니다. 결국 토지평가협의회 심의가 먼저가 아니고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로서 결국 가격을 결정하면 됩니다. 자, 환지계획에서 인가권자, 환지계획 인가권자란 뭐죠? 작성한 환지계획을 가지고 인가 만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적었잖아요. 어떤 식으로? 종전의 토지를 이런 토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무슨 계획이 작성됐죠? 환지계획이 작성됐으면 이걸 들고 가서 이렇게 공급해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이래도 될까요? 라고 인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인가 받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만. 요거. 그럼 행정청인 시행자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이 자들이 사업시행자라면 그 자들은 인가받지 않습니다. 누구만 쫄다고인 그런 바로 시장군수구청장 이 사람이 바로 환지계획 인가권자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만 쫄다고인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업시행자라면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인 시도사가 만약에 사업시행자라면 시도사가 지 밑에 있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해서 야 인가 좀 내주세요. 그러면 그 시장군수 구청장이 뭐랄까? 아버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장군수 구청장을 아들로 보고 시도사를 아버지로 보고 국토교통청장을 할아버지로 본다면 이게 질서 그렇잖아요. 아들 시장군수 구청장, 아버지 시도사, 할아버지 국토교통장관 이렇게 돼 있다면 아버지인 시도사가 사업시행자라면 그자가 시장군수청장인 아들한테 와서 아들아 나 이렇게 사업시행하는데 이것 좀 인간해 줄래? 그러면 아들이 뭐란다? 우리 아버지 미쳤나 봐. 나한테 인간해 달래. 말이 안 되잖아요. 밑에 사람이 윗사람한테 인가받으라고 하지 윗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인가받으라고 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행정청인 시장군수청이 이제 자기가 자기한테 인간해 준다는 건 셀프 인가라는 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시도사가 시장군수한테 인간해 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만
시장운수 구천자한테 인가받아 가는 게 원칙인데 다만 제주도에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있지만 그 사람들은 시장으로서의 아무런 고유 권한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한다? 제주도 도지사가 시장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욕심꾸러기라고 그랬으니까 욕심꾸러기인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지사 그자한테 직접 인가받으러 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장이 있는데 세종 특별자치시장이 있는데 이놈의 도시개발법에는 특시가 현재 빠져있다 그랬습니다.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있어. 그래서 특도, 특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장운수장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런데 아직 여기는 특시가 안 들어갔고 그런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은 제일 쫄다고 한 시장운수 구천자한테 환지객을 가지고 인가받으러 가는데 다만 제주도에서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아니라 제주도 특별자치도지사한테 직접 인가받으러 가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인가받죠. 그때 여기 환지, 입치환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입치환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자,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입치환지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따라서 누구누구죠? 토지 소유자의 신청도 되고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도 됩니다. 우리는 토지하고 건축물이 하나로 같이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분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따로 건축물 소유자 따로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지 아니면 건축물 소유자들이 뭐죠? 나 토지를 주지 마시고요. 아까 평면한지는 토지라 그랬죠? 토지를 주지 마시고 뭐를 주세요? 건축물과 그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주는 구분소유권으로 주세요. 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의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건축물의 일부라는 건 아파트를 쳐가지고 아파트 한 개 동을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전체 한 개 동을 주면 그건 재벌이게요. 무죄부자죠. 그게 아니고 하나의 일부. 101동 1201호. 그 일부죠.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는 어떻게 준단다? 토지의 공유지분. 이 공유지분이라는 게 뭡니까? 자, 아파트 같은 데 사시는 분들. 아파트도 내 아파트 건물에 이거 몇 평짜리인지 써있죠? 몇 제곱미터라고 있죠? 85.24제곱미터 이렇게 써있습니다. 근데 토지 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땅의 지분은 예를 들면 6제곱미터 이렇게 써있다 치자. 그럼 토지 지분 6제곱미터를 내가 땅에 가보면 땅에다가 요거는 101동 1201호라고 이렇게 6평이라고 땅에 써있습니까? 안 써있습니다. 그냥 전체 땅 중에서 내 땅의 면적은 그중에 6평을 차지한다. 그게 끝이지. 어디가 6평이 내 땅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 뭐라 부른다? 토지의 공유지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정확하게 요 땅 중에서 요만큼이 내 거다라고 구분해 주지 않고 전체 중에서 그냥 6평이 네 땅이다 라고 하는 걸 토지의 공유지분이라는데 그렇게 부여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입치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입치한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입치한지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자, 여기 보시면 종전의 권리가액이 얼마랍니까? 6천만 원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여기로 넘어가 보시면 여기 있잖아. 종전에 있던 이 사람의 이 땅값이 얼마냐? 건물하고 이걸 다 갖고 있다 가져가자. 그럼 토지값하고 건축물값을 환지를 준다면 새로운 환지를 준다면 저게 얼마짜리로 평가될 것인지 그 가격을 평가한 거 이것이 권리가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종전의 가격이 아니고 이걸 환지를 준다면 이익이 난다면 값이 더 올라가고 손해가 난다면 값이 더 떨어지겠죠. 그게 환지를 주겠다 할 때 가격을 평가했을 때 그 가격, 그 환지로다 준다고 했을 때 그 평가한 가격, 그걸 권리가액이라고 하는데 그 종전에 있던 걸 환지를 준다면 권리가액이 얼마로 나왔단다? 6천만 원으로 나왔다고 가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평가했더니 이거 새로 환지로다 준다면 얼마짜리 값어치다? 6천만 원짜리 값어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아파트를 주겠다는데 이 구분소유권을 갖는 이 아파트 값은 얼마짜리더냐? 이건 1억짜리 아파트로 나오더라 얘기입니다. 종전에 있던 토지의 권리가액은 6천만 원인데 환지를 주겠다는 이 아파트 값은 바로 입치환지를 주겠다는 이 건축물의 구분소유권으로 주는 아파트 값은 얼마다? 이게 1억짜리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6천만 원 가진 사람한테 1억짜리를 입치환지로 다 신청하도록 이걸 허용할까? 원칙적으로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되죠? 바로 이 권리가액이 이 구분소유권을 갖는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밖에 안 된다. 여기 핵심은 100분의 70 이하밖에 안 된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종전에 있던 권리가액이 새로 주는 아파트 값에 요거의 70% 이하밖에 안 되더라. 자, 지금 이건 1억인데 이건 6천만 원이니까 몇 프로죠? 60%밖에 안 되잖아. 그럼 1억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그 사람한테 6천만 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한테는 준다? 물론 억지로면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주면 되죠? 6천만 원으로 다 평가 났잖아. 새로 아파트는 1억이고. 그럼 얼마 받으면 돼? 6천만 원짜리 땅 가진 사람한테는 다시 4천만 원 돈을 더 받으면 되죠. 그러고 아파트 주면 6천만 원 플러스 4천만 원 더하면 1억이 되잖아. 그때는 4천만 원을 더 받으면 되겠죠. 근데 그거 안 된답니다. 왜? 70% 이하밖에 안 된다. 6천만 원 이하잖아. 그럼 70% 넘어서면 예를 들면 이게 평가했더니 종전의 권리가액이 이 땅값이 8천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8천만 원 가진 사람한테는 1억짜리 아파트 입주한지를 준다 안 준다? 그건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2천만 원만 징수하면 되잖아. 그런데 70% 이하밖에 안 되는 그런 6천만 원짜리 가진 사람은 그때는 1억짜리 주면서 4천만 원 징수? 이거는 너무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70 이하밖에 안 된다? 자, 요거 표현을 잡으세요. 그래서 여기 뭐라 썼죠? 종전의 권리가액이 6천만 원이죠? 이게 구분 건축물 중 최소 공급가예요. 아파트 값이 얼마다? 이게 1억이라면 얼마밖에 안 되죠? 6천만 원은 1억에 100분의 70 이하밖에 안 되죠? 그 사람은 이천지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너는 미안하지만 너무 종전의 권리가액이 너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입주한지 신청하는 건 못한다라고 그걸 신청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나오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무슨 말이죠? 종전의 토지 위에 지금 이 사람들 여기죠. 종전의 토지에 뭐 가진 사람이 있어? 주택을 가진 사람들. 상가나 사무실이나 공장이 아니고 주택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주택을 가진 토지 소유자 그랬으니까 땅 주인이면서 동시에 주택의 소유자. 동시에 주택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 그랬으니까 주택도 갖고 있는 그 땅 주인은 어떻게 하겠다? 저기와 관계없이 권리가액에 관계없이 이 말이더라. 입주한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천만 원밖에 권리가액이 평가되지 않았어도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6천만 원밖에 안 나왔죠. 그래도 종전의 그 토지 위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주택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라면 그 사람은 비록 6천만 원밖에 안 돼도 70% 이하죠. 그래도 입주한지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난이도가 높은 거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자, 입주한지 신청 기간 언제까지 신청하죠? 실시계획의 내용 등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뭐 받았죠? 인가받고 고시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방식에서 무슨 방식을 한다?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환지 계획을 작성한다 그랬잖아. 바로 이때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그 통지한 날부터 입주한지는 언제까지 한다?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그 사이에서 입주한지 신청 기간을 드립니다. 그런데 20일의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실시 계획 내용들 토지 소유자 통지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입주한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입주한지 신청 기간을 2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입주한지를 공급하는 기준은 어떤 식으로 공급한다? 원칙은 1주택을 공급합니다. 종전에 있던 이 땅에 몇 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두 채를 가졌었어. 내가 15번 필지하고 16번 필지 두 개 필지를 갖고 있었어. 그럼 15번도 있고 16번도 있고 두 개를 다 갖고 있었어. 그럼 나는 입주한지를 주는 이 아파트 값은 이땐 101동 1202호 1202호 두 개 둘까요? 아니요. 그때는 원칙적으로 하나만 준다. 1주택만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공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준다? 어떤 경우입니까? 첫째, 수도권 과밀억자권에게 위치하지 아니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무슨 말이죠?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하면 어디에 썼습니까? 또 우리 수도권 하면 무엇으로 나누죠? 3개 권역으로 나눠진다. 자,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이걸 수도권이라 한다 그랬었죠? 그 중에 이쪽 인천으로부터 서울까지 있는 이 지역은 뭐란다? 과밀억제 권역. 이쪽 밑으로는 뭐란다? 성장관리 권역. 저 위쪽으로도 성장관리죠. 동쪽으로는 자연보전 권역. 그래서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 권역 이렇게 수도권은 3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그랬었죠. 그 중에 수도권 어디에 있는 거?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냐는 그랬으니까 과밀억제 권역을 벗어난 나머지 지역들에서 무슨 사업이 시행된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1주택만 줄까요? 가지고 있는 주택 다 줄까요? 그들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주라 이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줍니다. 자, 근로자 숙소로다가 주택을 5채 갖고 있었어. 근데 그게 수도권 과밀업자권 얘기야. 그래도 5채 다 주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로자들이라는 건 태반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 외국인 노동자가. 근데 그분들인데 그분들의 근로자 숙소로 쓰고 있던 걸 그분들한테 그냥 한 채만 주라 그러면 사람들이 20명인데 20명들 한 방에 다 몰아넣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근로자 수나 기숙사용될 때는 과밀업자권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도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드려라 말이죠. 세 번째, 공공시행자들. 아까 누구 있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국지공 정지 있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국지공 정지. 이 5개 공공시행자들은 소유한 주택만큼 걔들한테는 다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 건축물의 공급. 이건 무슨 말이죠? 아파트를 입체한지로 지었는데 몇 세대를 지었다냐? 원래는 여기다 100세대를 지었다고 가정하자. 이게 100세대야. 근데 입체한지로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줘봤더니 몇 채밖에 안 된다? 80채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00채를 지었는데 80채만 입체한지로 줬으면 남은 자녀 건축물이 몇 채죠? 20채가 남았습니다. 그럼 20세대, 이거는 어떻게 줄 것이냐? 이 20개는 누구한테 줄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일반 공급하되, 일반 공급이 뭐죠? 일반 분양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외부 사람들에게 팔아도 좋다 이겁니다. 일반 공급하되, 다만 철거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전으로 청산을 받은 자, 아까 청산 대상에서, 아니 환지 대상에서 제외돼요. 금전으로 청산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아까 위에 썼어. 여기서 누가 했었죠? 요거 14번 토지. 14번 과수 토지를 갖고 있던 이 사람은 30조부터 밖에 안 되잖아. 근데 자는 환지를 원하는데도 미안하지만 너는 너무 작아서 줄 게 없다 그랬잖아. 이 사람이 바로 너무 작은 토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청산 대상이 됐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분한테는 뭐 하겠단다? 남은 그 자녀 건축물 입체한지에서 남은 우선 공급 대상자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있어. 또는 철거되는 건축물의 세입자들. 아까 소유자들이나 새 들어 사는 세입자들이 있었죠? 그분들에게도 뭐를 한다? 그걸 우선적으로 그 입체한지하고 남은 것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봤던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한다. 자, 제일 먼저 보는 게 있었죠? 환지 계획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더냐? 자, 몇 가지가 들어가죠? 5가지.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 입체한지 명세 해가지고 주택을 지을 설계 명세서를 들고 청산으로 떠날 채비를 하다가 보류하니까 이체면이 말이 아니다 라는 거로 외우라 그랬습니다. 자,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기준은 원칙은 뭐란다? 원칙은 이거 위지면 토수 이환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래서 위지면 토수 이환하는 건 7가지는 반드시 고려하고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지를 정해주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단다. 첫째, 환지 부지정이 있습니다. 첫째, 본인의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가 있으면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임차권자들이 있다면 그 임차권자들의 동의도 받아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나치게 작은 땅 과수토지 이것도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죠. 자, 종전했던 토지를 100제부터 가진 사람에게 원래 반으로 줄여준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50%만 주기로 했다면 그때는 50제부터만 줘야 되는데 한 필지가 60제부터짜리라서 10제부터를 늘려서 줬습니다. 이 늘려주는 걸 말한다? 증환지라고 하고 늘려준 것만큼 돈을 내놓으랍니다. 청산금 징수 대상이 되죠. 자, 200제부터 가진 2번 필지 소유자는 원래는 반으로 줄여주면 100제부터를 줘야 되는데 한 필지가 60밖에 안 되니까 100 대신에 60으로 줘버립니다. 그럼 40을 줄여서 줬죠? 줄여준다 해서 감환지라고 하고 감환지 된 것만큼 손해봤으니까 그 사람은 손실보상금으로서 그때는 40%에 해당하는 돈을 준다. 청산금 교부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 보류지하고 채비지가 있죠? 보류지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또는 규약돼서 정한 목적을 위해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땅을 보류지라고 하고 그중에 채비지를 정하여 이 채비지는 뭐한다?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환지 방식에서 이 환지 계획이 나오면 환지 계획을 할 때 가격은 어떻게 평가할래? 환지 방식의 가격 평가는 토지평가 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에서는 공인평가기관의 평가를 먼저 거치랍니다. 그게 바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업자 평가 먼저 거치고 토지평가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 환지계획을 가지고 인가받으러 갑니다. 누구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만 쫄딱인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인가받으러 가는데 다만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시사한테 인가받습니다. 입천지라는 건 어떤 경우에 하죠?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입천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천지를 하는 방법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만이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도 신청을 하면 그때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부여하는 걸 입천지라고 합니다. 근데 입천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바로 종전의 토지들의 권리가액이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의 100분의 70 이하밖에 안 되더라. 종전의 권리가액이 6천만 원이죠. 그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이 1억, 아파트 1억에 몇 프로밖에 안 된다? 70% 이하밖에 안 된다. 60%밖에 안 되잖아. 그자는 입천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있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다면 종전의 토지 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있다면 즉 토지하고 주택을 같이 갖고 있다면 그분한테는 권리가액에 관계없이 그 값이 얼마나 관계없이 입천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하죠? 실시계획의 내용 등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정하되 2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입천지로 공급하는 방법 원칙적으로는 1주택만 공급합니다. 그런데 소유한 주택만큼 다 주는 경우가 여기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수도권 과밀업자 권역에 위치하지 않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다 드립니다. 근로자 수수나 기숙사 노력할 때 다 줍니다. 공공시행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다 드립니다. 자, 드리고 남은 잔여 건축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일반 공급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환지대에서 제외되는 금전으로 청산을 받는 사람에게는 우선 주고 또 철거되는 건축물의 세입자에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 자, 다음 시간은 환지 예정지라는 게 무엇인지 거기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죠.